지난 시간 설명 중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등 정부의 정상 기능 마비 여부를 선행 판단한 다음에 비로소 대통령이 비상대권 남용 여부, 즉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과 비교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은 탄핵 소추의 여러 사유 중의 하나이고 개헌법 관련 규정 위반 자체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이런 식의 결론도 가능한가? 헌재 입장에서는 가능하나 쉽게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헌법과 개헌법에 규정된 개헌 발동 요건의 형식성 판단만 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되면, 특히 이제 파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이른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소 잡는 칼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죠. 소 잡는 칼을 썼다는 것만 갖고, 다시 말해 비상계엄의 발동과 진행, 예컨대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국회의원의 출입 방해, 이런 것만을 팩트로 놓고 위헌, 불법이다 이렇게 판정한다면 제대로 된 충실한 판정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당시에 대한민국이 헌법 제77조와 개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지 않았다, 이 점은 명백하죠. 그러나 향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이것은 그냥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본 것이고 실질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지금 예상하건대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도 피난 수도에서 임시정부를 꾸려도 정부는 정상적으로 굴러갔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예산권 남용으로 2025년도 국가수사 기능이 올 스톱되고, 감사원장과 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탄핵 소추되거나 탄핵 소추가 바로 예고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독립기관인 방통위도 멈춘 지 오래이다. 전쟁이라는 물리적 상황은 없을 뿐 그 내면을 보면 전시하에 피난 임시정부보다도 그 기능이 제한되고, 또 어떻게 계속 민주당이 정부기관을 돈과 사람을 틀어막아 사실상 식물정부로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또 장래에도 예상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만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이런 식의 변호인단 항변이 예상됩니다. 이런 항변이 나오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건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하다, 이렇게 단순히 배척하고 말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예산 삭감 강행과 일련의 탄핵소추가 갖고 있는 헌정 마비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장을 포함한 헌법이나 개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적 문제 있죠. 이런 문제는 실체적 사유에 포함되어서 판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체적 사유의 중대함, 긴급성, 심각성, 그리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서로 비교돼서 실체적 사유가 절차적 위법, 불법성을 덮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위헌 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둘러싸고 탄핵소추인단에서 집중적으로 그 불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마도 변호인단은 대통령 자신이 직접 그런 지시를 한 번 없었다고 하거나, 또 만일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원인 제공자의 위헌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국회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관점에서는
뭐 괴물, 범죄자 집단의 속을 체제 전복 세력 이렇게 칭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봉쇄나 의결 제한은 불가피했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 체포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시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단에서 변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비상계엄의 원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그 현상만 놓고 절차적으로 위법 내지 불법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탄핵을 인용한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는 것은 헌재에도 상당한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국회에서 누가 추천되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자동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이것을 대행하는 사람과는 그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간에서도 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직무정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직무대행자가 되면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예컨대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임원을 새로 뭐 선임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고위공직자, 특히 정치적 논란이 있는 경우에 그 임명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새길 여지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 사유,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성 등에서 문제가 되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사실상 특정 정당, 민주당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다.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또 만에 하나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서 자신이라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를 문제 삼고 헌재에서 그 효력을 다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다룬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헌재에서 변론 준비기일을 잡았다고 하는데 피청구인 쪽에서 어떤 식의 답변서를 낼 것으로 예상하는지. 보도에 따르면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여러 명으로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분담해서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헌재에서의 공방은 탄핵 소추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현재 탄핵 소추서에는 이번 비상계엄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기일에서 소추서상의 쟁점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달라 이렇게 소추인 변호인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만일 이렇게 한다면 심리의 신속 명분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정리되었건 못 정리되었건 일단 소추서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유들은 있는 그대로 헌재에서 하나하나 판단돼야만 전체적으로 탄핵 소추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황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탄핵 소추서의 모순과 왜곡 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이번 소추서 외에
2024년 12월 4일자로 작성되었던 첫 번째 탄핵 소추서 내용도 헌재에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 예컨대 가치동맹과 같은 외교안보 정책까지도 탄핵을 하려 했다. 첫 번째 12월 7일이죠. 12월 7일 만약에 가결됐다 그러면 바로 외교안보 정책이 탄핵이 되는 것인데,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들었던 체제전복 세력이 국회 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변호인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항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한 설명 담화에서 체제전복 주장을 했죠. 그 예시로 22대 국회에서 간첩죄 확대 개정에 대한 반대 대통령이 들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 전단금지법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인데, 여당으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도했던 적어도 민주당의 정체성, 이걸 좀 제대로 들여다보자. 21대 국회부터 민주당이 해왔던 이런 것들도 헌법재판의 테이블에 다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내란죄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므로 여기에는 강제수사인 구속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원래 영장제도는 역사적으로 그 성격상 인신을 보호하는 방어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구속은 확정된 형벌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송의 진행, 다시 말해서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출석하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고, 또 형벌이 확정될 경우에 그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나 나간다, 나가는 거 확실하다 그러면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형벌이 확정됐다, 그럼 나 자진해서 교도소 들어간다 그러면 미리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은 그 구속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다른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구속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죄 지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여론과 헌법재판관들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오염된 탄핵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구속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수사 단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죠. 영장 발부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어떤 요건 하에서 발부됩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발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대통령 빼고 거의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대표적인 수단이죠. 말맞추기, 이런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비상계엄 전후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죠. 그리고 내란죄 주관적 요건이 이제 목적인데, 이 목적은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 이러면 서면으로도 충분하고, 설령 구속한다, 대통령이, 그것도 검찰총장을 했던 대통령이 구속한다고 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진술을 구속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구속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 이건 공명심이나 또는 각자 자기 조직의 존재를 내세우고, 또 혹시라도 이 사건에 관한 사람들 경우에 지금 어떤 흐름에 편승해서 뭐 출세하거나 자리 보존 좀 해보겠다, 이런 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지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지적하자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긴급체포가 뭡니까? 긴급체포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 일단 체포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영장을 보완하는 걸 말합니다. 그야말로 물리적인 시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긴급체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하는 거, 법원 가서 영장 청구하는 거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법원 가는 길에 막힌 것도 아니죠.
그런데 긴급체포라고 하는 말을 썼다? 긴급체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면 공수처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긴급체포가 뭔지 알면서도 그 말을 썼다. 그러면 이건 일반 국민에게는 뭐 긴급하니까 뭔가 대단하고 심각한 그런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긴급체포를 썼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님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죠. 이 내란죄에 관해서는 저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문제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허영 교수님의 견해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허영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엄 이후에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고의로 모든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국헌을 지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서 이걸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하겠지만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피의자로 이건해 수사하려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권 쟁탈을 저는 자칫 과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수사권 남용 논란도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 남용은 단지 권한 남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돼 있어도 직무가 정지될 뿐이지 현직 대통령 맞죠?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의 방어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의 마비를 재촉하기 위한 내란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 책임자들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석과 의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내란죄가 무죄가 될 경우에 거꾸로 지금 수사 책임자, 실무자들이 직권남용이나 내란죄 하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된다면 수사권 남용, 헌법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내란죄 논란 외에 다른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는가? 탄핵 심판에서의 피청구인으로서 직접 변론하겠다는 현직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제한했다. 이건 이제 국내적 차원의 비판이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탄핵 절차로만 간다면 이건 대한민국 내의 정치 싸움입니다. 정치 난투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혀를 찢어차고 말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다? 그것도 구속까지 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시하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사실상 접경을 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명분을 갖지만 외부적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 그럼 적어도 한쪽이 기존질서에 반대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대통령이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의 반대 진영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내란죄로까지 처벌되는가?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에 큰 관심 없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우스, 노스 잘 구분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만들었던 제1차 탄핵 소추서
가치동맹에 대한 탄핵이 재소환될 게 뻔합니다. 결국 국제사회는 유심히 이걸 들여다보면서 대한민국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정당이 자유민주진영의 동맹을 원하지 않고 심지어 가치동맹을 추구했던 세력을 내란죄로 몰아처벌까지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걸 묻게 될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죠. 민주당은 실패한 가치동맹 탄핵, 저는 그 가치동맹 탄핵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 실패한 가치동맹 탄핵을 조국 혁신당 작품으로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이 문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취했던 친북 친중 노선 정책, 입법 활동이 있죠.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대통령 사냥이 얼마나 위험한 국내외적 후폭풍을 가져올지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가늠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 수사기관들이 거시적이고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정치권도 나서서 좀 이것을 캄다운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 그것도 상당히 결정적으로 잃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